창달의 노래 가요. 이렇게 정식히 네, 반갑습니다.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정치 비화 그땐 왜 2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함께하는 분들이죠. 요즘에 잘 나가고 있는 요즘에 유튜브 업계 신동 최강욱 의원 나왔습니다. 최강욱 예, TV 안녕하세요. 최강욱 의원. 신동이라고 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다. 네. 그리고 우리 장인수 기자가 새로 만든 유튜브가 있습니다. 저널리스트. 예. 장인수 기자 나와 계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박시영입니다. 그래서 박시영 TV, 장인수 TV, 최강욱 TV 합동으로 세 곳이 함께 만드는 작품 정치비와 그땐 왜 첫 탄을 쏘아 올렸는데 네. 저게 이제 사전 녹화를 하다 보니까 반응은 못 보고 잘 반응이 뜨거울 것이다라고 그냥 우리 미뤄 짐작하면서 장인수 대기자가 계시기 때문에 예. 대박이 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지금 추석 연휴 기간에 공개되거든요. 네. 여러분들 추석 좀 무료하실 때 정치 비화 코너 꼭 봐주시면 저널리스트 고맙겠습니다. 구독자가 지금 10만이 거의 된 것 같은데? 1,200명 부족한. 이거 바로 채우면 네, 그러면 네. 이제 추석 연휴에 될 것 보신 같고요. 순간에는 네. 이미 이제 끝났어. 넘어갔겠네요. 넘어갔죠. 추석 연휴에 경쟁작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대박이 날 것이다. 좋아. 그렇죠. 자, 1탄은 저희가 2012년 대선 실패 과정을 복기를 해봤고요. 오늘 2탄은 2017년 대선 우리가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직권과 관련된 비화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이제 대선 끝나고 대선 이길 줄 많은 분들이 알았는데 아쉽게 그렇게 돼서 2013년은 사실 뭐 거의 암흑기였죠, 사실은. 민주진영이 전체적으로 보면 진짜 참담했죠. 참담했죠. 박근혜 세상이었고 그러다가 2014년 이제 들어와서 문재인 후보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몸을 풀기 시작하는데 직접 혼자 먼저 풀지는 않고 달라진 점은 저는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2014년 넘어오면서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더라고. 이게 세월호 전인가요? 혼가요? 2014년 4월이 세월호 예, 때가 끝나고 그쵸. 문재인 대통령이 몸풀기 시작하셨다는 때가 아마 4월 이후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글쎄. 문재인 대통령이 몸을 풀었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그게 성과로 드러난 게 인재 영입할 때 있지 않습니까? 뭐 표창원 뭐 등등도 쭉 들어왔잖아요. 2016년에 네네, 1월 달에 그 전에 그 굉장히 많이 만났고 국민성장 이렇게 싱크탱크 같은 것도 막 출범했잖아요. 교수도 많이 이런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만났더라고요. 분입니까? 뭐 저 조홍천 횟집도 가시고 뭐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좀 샤이한 느낌이 있었는데 문 대통령 스타일이 이제 권력 의지를 좀 세우고 적극적 행보를 하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2014년부터 간간히 들렸던 내용인데 네. 그때 이제 특징이 뭐였냐면 정치권으로 보면 2014년 3월달에 김한길과 안철수가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2014년 3월달에 이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미국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때 출국했잖아요. 네, 2012년 네. 거기까지 우리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국내 들어와서 몸 풀어요. 근데 원래 이제 김한길이랑 관계가 좋잖아요.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2014년 3월달에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제 2014년 그 즈음에 재수회라는 게 하나 출발을 해요. 이 재수회는 사실은 양정철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을 재수시키자, 재수. 그리고 두 번째 수요일 날 만나자. 그래서 재수회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때 양정철 그다음에 뭐 윈지코리아 대표였던 제가 모시고 있었던 이근영 대표도 참여했고 정동채 기억나시죠? 예. 정동채 장관이 또 주도해서 문화예술인들을 많이 참여시키죠. 뭐 차승재라든가 뭐 유정아 뭐 이런 분들, 예. 김영석 작곡가 이런 분들 많이 참여하고 문용식 뭐 이런 분들이 많은 분들이 사실은 재수에 이제 힘을 모읍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략을 좀 자문하는 외곽 그룹으로 존재를 했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7월 30일 날 재보궐선거가 열려요. 2014년에. 예. 그때 기억나시죠? 뭐냐면 동작을 기억나세요?
그때 누가 나오냐면 나경원 상대로 이쪽에 이제 기동민이 몸풀다가 예. 노회찬 의원한테 양보를 하죠. 근데 결국은 아슬아슬하게 져요. 무효표 때문에. 몸풀 사람이 여러 명이었죠. 기동민뿐만 아니라 금태섭도 맞아. 몸풀고 동작에서 인사까지 했었어요. 맞아요. 길거리 인사까지.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안철수가 저걸 공천 못 해준 거고. 그러고 그때 후일담으로 이제 금태섭이 본인에게 안철수가 전화가 와서 네. 끝까지 내가 이거 지금 승인 안 하고 버티고 있다. 근데 동작은 좀 어려울 것 같으니 저기 그 영통으로 가면 어떠냐. 수원 정인지 뭐 예전에 수원 저기죠. 그게 박광원 의원이 네. 당선된데 예. 그랬는데 금태섭 의원이 그때 본인이 그 안철수의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 이유가 그런 상황에서 뭐 원칙을 고수한 것도 아니고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내가 밀어줄 테니 절로 가라 하는 것 자체가 좀 공당의 대표로서는 좀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였다라고 본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영통 지역은 박광원 금태섭이 원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공동 대변인이었습니다. 둘이. 그래서 둘 사이에 나름의 신뢰가 있었고 그 당시에 금태섭 말에 의하면 박광원 의원이 굉장히 좀 신사적이어서 내가 양보할 테니 네가 가고 싶은 데를 먼저 정해라. 그러면 나는 곧 남는 대로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는 동작으로 가고 박광원 의원은 수원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었는데 네. 그거를 또 골로 보내겠다고 하면 난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반발심을 가지고 불쾌해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네요. 아, 금태섭이 안철수에 대해서. 예, 안철수에 대해서. 당대표였으니까 당시에. 당시에.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궐선거가 11대 4.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억나는 게 순천 이런 데에서 이정현이 되고 맞아요. 예. 그다음에 뭐 김용남, 유이동, 정미경 뭐 이런 사람들이 나경원 손학규 떨어지고 김용남한테. 예. 그렇게 하면서 11대 4로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 계열 보수 정당이 이제 승리하다 보니까 안철수의 몸값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요. 예. 치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영선이 비대위를 맡게 돼서 비대위 체제로 이렇게 전환됐던 그 시절이 이제 2014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세월호가 있었고요. 예. 시기적으로 보면 그러고 나서 2015년 2월달에 이제 문재인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로 확정이 됩니다. 이때 기억나시죠? 박지원하고 세게 붙었던 기억나십니까? 예. 박지원 특유의 그거 있었잖아. 꼴 먹고 알 먹고. 그게 통했어요. 왜 통했냐면 야 영남권이 대선도 먹고 영남 출신이 당대표까지 다 가져가면 호남은 뭐하냐. 이 논리를 가지고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뚜껑 딱 열어봤더니 3%포인트 차로 문재인이 이기거든요. 45대 41.78 이렇게 이기는데 중요한 거는 권리당원 일반 당원에서는 박지원이 이겨요. 근데 문재인은 여론조사하고 그리고 대의원 투표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이기는데 이때 사실상 당이 쪼개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예. 그때 너무 심하게 했죠. 박지원이 세게 했죠. 박지원 씨가 호남표를 얻기 위해서 문모닝 얘기하면서 또 호남 가가지고 자극적인 발언을 많이 했어요. 했죠. 문재인 정부가 뭐 부산 정권이었다. 그렇죠, 호남 그렇죠. 사람들 다 밀어냈다. 맞아요. 그 상처가 그 뒤로도 이제 그 뒤로 이어져서 계속 남죠. 국민의당 돌풍에 예. 씨앗이 된 거예요. 맞습니다. 이때 당대표 선거의 그 앙금이 커져서 결국 안철수 박지원이 손을 잡고 국민의당이 만들어져서 네.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그 씨앗을 뿌린 게 그래서 문재인에 대한 앙금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에 대한 비호감이 호남이 상당히 커진 계기가 이때. 그러니까 정치적 전략으로서는 주요했을지 모르겠으나 해서는 안 될 일이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어떻게 보셨어요? 그 당시 기억나시죠? 예, 그 지역 감정 그게 이제 대선도 아니고 당 대표면 네. 그렇게 던질 건 아니었는데 예, 이게 상당히 그 이후로 계속 문재인 정부 집권하고 나서도 계속 이제 아픔으로 가잖아요. 계속 이제 국회에서 박지원 대표, 박지원 의원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욕하면서 이 당을 바라보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참담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한 명은 대통령이고 한 명은 버릴 수 없는 당의 어른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집권하고 나서도 근데 이제 뭐 지금은 잘 정리가 돼서 그러니까 그런 거 있는 거예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대선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정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총선
총선 때 2012년 총선 때 처음 초선 당선돼서 이제 대통령 선거는 떨어졌고 정치적 경험을 쌓아야 하는데 그리고 정치적 리더십을 당내에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당대표가 꼭 필요했던 자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문재인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박지원 입장에서 야 어차피 문재인 후보가 대선 뛸 거 아니냐. 근데 당대표까지 다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이유는 있지만 정도가 심했다. 이렇게 이게 보여지고. 사실은 이때 또 좀 기억이 나는데 그 정세균 의장도 계속 뛰었었죠. 네. 당대표 나서려고 하다가 네. 하다가 안 된 거지. 안 되고 이인영이 뛰어들었어요. 3파전에서. 예. 이인영이 그러다가 이제 12% 가져. 최종적으로는 박지원 선생한테 하여튼 이인영도 밀리고 뭐 이런 결과가 됐는데 그때 정세균 대표가 상당히 그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셨고 네. 그때 이제 다들 정세균, 박지원 뭐 다 했던 얘기들이 아니 그 당대표가 되면은 상처를 받는다. 누가 봐도 우리 당의 대권 주자인데 잘 보호해야 되고 그것도 일종의 당권 대권 분리론이지. 네. 예, 역사가 있는 얘기예요. 계속 나오는 얘기. 그때도 그거를 표방하면서 나왔었죠. 맞아요. 이제 호남이라는 게 현실적 호남 출신들이 갖고 네, 있는 아픔이기도 하죠. 사실 민주당 안에서. 예. 그리고 나서 2015년으로 넘어왔을 때 이제 2월달에 문재인 당대표가 되면서 3월달에 광흥창 팀이 결성이 돼요.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죠. 왜냐하면 아까 재수회 같은 경우는 좀 느슨한 형태의 명망가들이 정치권 출신이나 문화예술인들 뭐 저 문재인 후보를 돕는 분들이 이제 결성이 됐지만 광흥창 팀은 좀 더 실무진에 가까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를 쓴다든가 일정을 구체적으로 기획한다든가 그래서 글을 잘 쓰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탁현민처럼 뭐 기획 일정을 잘 갖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이 광흥창 팀도 양정철이 주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정철, 윤건영, 뭐 신동호, 한병도, 뭐 조한기, 탁현민, 오종식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결합해서 13명이 이 물론 이제 그 밑에 그 저기까지 하면 한 20-30명 돼요. 한 20-30명 정도가 광흥창 팀 결합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그런 전략자문 메시지 일정을 기획해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광흥창 팀. 네. 근데 이들이- 송일배, 윤건영, 신동호, 한병도, 조용우, 조한기, 이진석, 탁현민, 오종식, 안영배, 김종천, 양정철. 근데 이 중에 대부분은 다 청와대에 들어갑니다. 못 들어간 사람은 양정철과 안영배. 안영배. 예. 안영배라는 분은 난 모르겠네. 저 분은 이제 저 우리 노무현 정권 때 같이 일했는데 나중에 이제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가죠. 그래서 대부분 다 아무튼 광흥창 팀이 그대로 청와대에 옮겨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다 비서관으로 그대로 왔으니까. 예, 거의 다.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문재인 어떻게 보면 캠프의 씨앗은 광흥창 팀에서 만들어지는데 나중에 이제 이 팀에 임종석이 결합하죠. 예.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그게 거의 캠프의 주축으로 딱 전환됩니다. 전환이 되는데 이제 임종석을 땡긴 이유는 있죠. 왜냐하면 친노 쪽에서 볼 때 친문 그룹들이 볼 때 586 세대하고 결합을 해야 하는데 물론 저기 지금 광흥창 팀이 대부분 다 학생운동 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래저래 뭐 다 아는 분들이지만 그 중에서 임종석 실장을 땡기죠. 땡기면서 어떻게 보면 그래도 임종석 그 실장 같은 경우는 많이 알려진 인물이고 당내 기반도 있고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셔오는 당시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표가 신주류라면 그렇죠. 일종의 이제 구주류와의 연합이 필요했고 그렇죠. 그 주류의 대표로서의 상징성을 또 일부 임종석 의원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김경수 많은 분들이 이제 문재인의 최측근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봉화에서 역할이 있어서 바로 광흥창 팀에 결합하지는 않은 상태였고요. 나중에 이제 임종석 실장이 송영길을 모셔오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캠프가 커져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선대위로 전환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 송영길을 모셔온 게 바로 임종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광흥창 팀이 출발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15년 4월에 유승민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이 화제가 됐죠. 예. 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거 그 당시 화제가 엄청 됐거든요. 네. 기자님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잖아요. 예. 뭐 유승민이랑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갈라지게 된 네. 예,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걸로 이게 알려져 있죠. 근데 사실 그 전부터 이제
이쪽도 네. 집권당이었던 예. 이쪽도 사실 좋지는 않았던 게 그때 이제 김무성 당대표, 유승민이 원내대표가 그렇죠. 되면서 예. 친박계가 이제 당권 경쟁에서 밀리는 상황이 되면서 청와대하고의 묘한 알력이 생기던 와중에 요 전에 사실 유승민이 2014년 말에 청와대 얼라들이라는 발언을 아, 맞아. 네. 기억나.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이 네. 미국 가서 연설하는데 연설문을 보고 예. 우리가 너무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걸 이제 미국에서 연설문을 쓴 걸 보고 이게 청와대 얼라들이 이렇게 쓰는 거냐라고 하면서 이제 사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무엄한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 상황이 된 거고. 그때 우리는 몰랐지만 문고리 3인방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무엄한 그런 상황이 된 거고 아예 또 그냥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정책, 뭐 경제 민주화 이거 완전히 그냥 다 깔아 뭉갠 거죠. 이거 그냥 그렇죠. 거짓말이다. 그렇지. 예, 이거, 허구다. 예. 그게 선거 때 내세운 게 줄푸세였잖아요. 박근혜 맞아, 공약이. 줄푸세. 네. 그 거기에 세가 세금 줄인다는 거였는데 그 세금 오히려 늘려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중부담, 중복지 예. 그걸 들고 나왔죠. 예, 예. 진짜 명연설이었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다 저는 원내대표 국회 연설 중에 이런 담론을 제기했던 원내대표 별로 기억이 없거든. 되게 이제 현안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완벽한 명언설이라기보다는 이제 의제 그 당시에 무슨 당에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가 예, 저런 소리 이런 소리를 했다는 게 이제 굉장히 이제 합리적인 거였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렇지. 맞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때부터 유승민이 이제 배신자 합리적 보수. 소리들은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어필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 보수의 이미지를 가진 거야. 본인- 그리고 예. 박근혜한테 찍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TK에서 배신자 소리를 듣고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끝나지. 추락하는 길로 사실상 들어서게 끝나지. 되는 거죠. 사실상 끝나는데 그게 이제 이후에 새누리당 공천 파동으로 연결이 되죠. 씨앗이 거기서 형성이 됐고 근데 이때 공교롭게 4.29 재보선이 있어요. 예. 민주당은 늘 재보선에서 죽음의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로 2월 달이 됐는데 예.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4.29 재보선에서도 4대 빵으로 져요. 그때 이제 당선됐던 사람들이 누냐면 무소속으로 천정배가 되고 뭐 오신환 기억나죠? 예. 그다음에 뭐 신상진 성남에서 그다음에 뭐 안상수 강화 인천 강화 이런 데에서 민주당이 패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의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 좀 상처를 입어요. 재보선 패배가 이때가 이루어지니까. 참 황당했어요. 예. 그 세월호 사건의 기억이 그 생생했던 맞아요. 상황에서 예. 치러진 선거에서 계속 지는 거야. 그렇죠. 지는 거. 민주당이. 맞아요. 그런 게 참 지금 생각해 봐도 그래야 되나 싶은 게 몇 개 있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뭐 네. 저기 5.18이 있고 나서 광주에서 민정당 후보가 당시에 뭐 복수 저 후보가 나와서 중선거구제이긴 했지만 네. 어쩌면 민정당 후보가 당선된다거나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상당 기간 동안 또 그 민정당 수구정당 후보들이 계속 당선된다거나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세월호 사건 이후에 민주당이 선거를 계속 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저는 그때 참 너무너무 쓰라리 그다음에 뭐 저기 저 뭐야 6월 항쟁 이후에 노태우가 당선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네. 두고두고 좀 저는 너무너무 속상한 기억이고 마음 아픈 일인데 사실은 민주진영의 승리를 위해서는 꼭 복귀를 하고 회복해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시민들을 믿고 대중을 믿고 역사의 발전을 믿고 지치지 않고 잘 끊임없이 전진하고 싸워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한 방에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계속 인식시켜주는 계기잖아요. 한편으로는 되게 실망스럽기도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거에 지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그 당대표를 흔드는 당내의 이제 목소리가 커지죠. 예. 현실적으로 안철수도 대권 후보였기 때문에 커집니다. 커지면서 계속 잡음이 커지니까 문재인 측에서 안철수한테 뭐라고 하냐면 혁신위원장 맡아달라고 제안을 해요. 예. 근데 거절을 해요. 기억납니다. 안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김상곤 네, 전 네. 경기교육감 그리고 조국 네. 조국이 거기서 등장합니다. 지금의 조국 대표가 그러면서 혁신위원들이 꾸려져요. 그때도 약간 비하인드가 있는데 원래 문재인 대표는 이제 조국 교수한테 혁신위원회 얘기를 하면서 이걸 좀 이끌어주면 어떻겠느냐라는 뜻을 넌지 비쳤는데 네. 당시에 조국 교수가 본인의 나이나 여러 가지 위치나 역량으로 볼 때 간판으로 서기에는 적합치 않다. 네. 그래서 이제 김상곤
그 원래 김상곤 교수님이. 교육감님이 안철수를 도왔었어요. 과거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안철수 쪽에서 거부감도 덜할 거다라는 것도 정부적 판단한 거죠. 네. 근데 나중에 이제 관계가 틀어지죠. 왜냐하면 혁신위를 막 공격했거든 안철수가 계속. 안철수와 가까운 사람들은 다 틀어져요 원래. 참 특이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계속 당이 이제 친문 친노가 다 해먹냐 예. 이런 얘기 가지고 계속 흔드니까 그 당시에 문재인 대표가 한명숙 그 전 총리가 그때 수감돼 있을 때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당적을 좀 정리해 달라. 그렇게 하고 2016년 총선에서 그 친문 친노 인사들이 그 나서지 마라 자기 측근들이 이렇게 이제 자제를 촉구를 해요. 예. 그러면서 그 총선에서 뭐 윤건영이라든가 양정철 뭐 그다음에 뭐 민영배. 김영배, 민영배, 차성수 이런 사람들은 나서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당을 좀 추스리는 과정에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을 총선 출마를 만류를 하면서 그걸 포기시키면서 당을 추스리려고 최대한 문재인 당시 당 대표가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못할 일인데 정치에서는 흔히 벌어지는 일이죠.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의리 없는 일 아니냐. 네. 어떻게 자기 주변에서 자기 걱정해주고 제일 도와주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의 앞길을 막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큰 틀에서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느냐를 많이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네.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그 뭐랄까 이 여론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레거시 미디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니까 그쪽에서 이제 떠들어대고 나발을 부니까 아닌 것도 긴 것처럼 돼버리고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처럼 돼버리고 이런 일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좀 이런 걸 극복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런 식의 문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거 뭐 김남국 의원 코인 가지고 그 불법도 아닌 거 가지고 뭐 죽일로 만들었다가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좀 우리가 앞으로 잘 생각해봐야 이게 됩니다. 제 기자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이제 듣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이거니까 언론 프레임 말씀하셨는데 자기 사람을 챙기면 안 돼. 네. 예, 민주당은 깨끗한 정당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스스로 만든 이미지일 수도 있고 언론이 이제 한 거고. 네. 근데 또 나중에 보면 알게 모르게 다 또 어디 이렇게 한 자리씩 가 있어. 뭐 보시면 알겠죠. 아까 광은창 팀 뭐 가면 네. 못하면 이제 관광공사라도 가 있고. 그렇죠. 그게 또 언론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맞아.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이거를 되게 꼴보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은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챙겨라. 아니 그러니까 니네 사람들 그냥 챙겨라 그냥. 그렇죠. 예. 안 챙기는 척하면서 뒤에서 챙기지 말고 그냥 대놓고 챙겨라. 아니 그러니까 그거라니까 네. 당신들이 실력을 한번 보여줘 찍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자기 도왔던 사람들의 베스트를 다 뽑아서 좋은 인재들을 뽑아서 실력 발휘를 해줘 네. 국정을 잘 이끌어줘 이게 국민들이 바람이거든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말한 대로 괜히 능력 안 되는 사람들 이상한 자리 막 보훈 인사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열받지 청와대나 주요 장차관 들어가서 역할을 하라 이거야 제대로. 그러니까 세상의 지형이 좀 기울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피해의식을 너무 많이 느끼는 것도 또 사실이야. 네. 그거를 정면으로 맞서서 이거를 깨뜨려 나가면서 이거를 균형을 맞출 수도 있는데 일단 기울어져 있으니 우리가 양보하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때만 해도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당이 또 이게 갈라서면 안 된다. 안철수까지 들어와 있는 마당에. 그러니까 총선 전까지 이재명이 보였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계속 이건 모아가지고 안고 가야 된다. 그렇지. 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약간 자기 사람들을 읍참마속하면서도 당의 단합 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이제 이 숙제를 풀어가는 과정에는 계속 왜냐하면 흔듭니다. 안철수 조금이라도 더 모아야 되니까 모으지 못하면 지니까. 안철수 쪽 흔히 말하는 비주류 쪽에서 계속 문재인의 멱살 잡고 흔들어요. 예, 당을.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11월 달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안철수, 문재인, 박원순 3명. 네.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3명이 당대표의 권한을 공유하자.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도 이제 힘 셌기 때문에 유력도 대선 후보 네. 중에 한 분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선에서 유력 후보들끼리 같이 운영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안철수가 난 거부! 딱 해서 안철수가 뭐든지 안 한다 그랬지. 그러면서 뭘 제안했냐면 혁신 전당대회를 하자. 네. 그러니까 너 당대표 인정 안 할게. 나 저 문재인 인정 안 해. 다시 전당대회 치러서 다시 뽑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 대표도 당연히 이거는 거부하고 그러면서 뭐 수도권 의원들이 이제 막 중재안을 냅니다. 뭐 어떤 내용이냐면 문과 안이
공동 비대위를 만들자 예. 이런 얘기도 하지만 안철수가 거부하면서 마지막 12월 13일 날 안철수 박지원이 그 탈당을 하는데 비문계들이 일제히 탈당을 하는데 그 전날 심야에 기억나실 겁니다. 안철수 집에 찾아가 맞습니다. 예. 문재인 대표가 예. 근데 만나주지도 않아. 예. 문도 안 열어주고 막 그랬잖아요. 나 그때 진짜 그때는 정말 뚜껑이 열리더라고. 왜냐하면 그때 2002년 정몽준과 노무현 단일화 딱, 때 예. 노 대통령이 갔잖아요. 예.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때 그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이때 탈당한 사람이 이현주 아니에요? 그렇지. 그때 탈당한 사람 한 20명 돼요.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 탈당하고 본인이 뭐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게 박영선 의원이 먼저 가 있으면 나도 간다고 해놓고 안 왔다. 당연히 안 이런 갔지. 거잖아. 냄새는 풍기고. 예. 그때 이제 호남 쪽 의원들도 많이 탈당했고 비주류들이 대부분 다 탈당을 했죠. 결국 그때 아마 그 장면이 많이 떠오를 거예요. 문제 뭐랄까 문전박대 당했던 예. 그렇죠. 문 대통령이.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안철수는 그런 얘기를 했죠. 혁신을 위해서 낡은 진보를 청산해야 한다. 이런 걸 이제 명분으로 내걸고 결국은 본인이 대선을 뛰는 데 있어서 그 박지원 호남 쪽을 먹는 게 결국은 이번 총선에서 2016년 총선에서 압승을 하면 그건 문재인 공으로 다 가니까 그럼 결국 2017년 대선도 문재인이 유리해질 거다. 예. 그럼 나는 뭔가 기회를 잡아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박지원 호남과 전략적 제휴를 한 거죠. 안철수가 도박을 건 건데 그 도박이 그 당시만 해도 성공을 합니다. 예, 공교롭게. 그렇습니다. 한참.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꾸죠.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꿉니다. 그때 이제 손혜원 예. 전 의원이 이제 홍보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실 때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더불어민주당의 그 화려한 그거 기억나시죠? 뭐 현수막이라든가 막 이렇게 색감이 이쁘잖아요. 여러 가지로. 디자인이 혁신이 됐죠. 완전히. 디자인이 좀 혁신이 됐고 인재 영입위원장 문재인 대표가 스스로 맡으면서 인재 영입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때 이제 최초로 온라인 당원들이 10만 명이 몰려와요. 갖고 입당 러시가 이루어졌던 게 1차 시기가 이때예요. 맞아. 이게 이제 정당이 판매하는 굿즈 이런 게 막 품절되는 일이 생기는 그렇죠. 처음 일이었고 또 후일담으로 그런 게 있죠.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을 이제 짓는 과정에서 국민 공모를 하게 되는데 손혜원 의원은 저한테 그러셨어요. 나중에 본인은 이때에도 민주소나무당으로 되기를 원했다. 맞아. 소나무 잘했다. 기억나요. 그래서 이제 기억나. 소나무 그림이 이렇게 맞아 있었어. 그게 이제 지금 이번 총선에 참여했던 소나무당으로 이번 연결이 정도 되는 잘안 겁니다. 됐는데 예. 그때 있었어요 분명히. 예. 기억나요. 기억나고 그때 그 인재 영입 그리고 아까 10만 명 막 입당 러시 할 때 기억나시죠? 예, 이게 항상 이제 위기가 닥치면 네. 당원들이 일어나서 예, 그거를 어느 정도 그 위기를 상쇄를 해줘요. 항상 민주당의 어떤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수박들이 싹 걸러진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정면 돌파할 필요도 있다. 항상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 기울기를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근데 이제 항상 당원들이 그 모습을 보여줬죠. 예, 그러니까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관심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하지만 다 보고 있고 사실 그 진성 당원들은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때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은 항상 그 몫을 해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네. 국민의당이 창당되면서 또 역사적 공로가 있죠. 민주당이 항상 이렇게 묵은 때를 한 번씩 이렇게 벗겨놔야 되거든. 네. 근데 이제 이 때가 항상 몸에 붙어 있으면서 뭔가 트러블을 계속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다가 국민의당 때 한번 깨끗이 이렇게 벗겨져가지고 그 뒤로 민주당이 더 잘 되는 계기가 되기도 맞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깜짝 놀랐던 게 그 영입 인사들을 보면서 네. 그 당시에 이제 화제가 좀 됐죠. 정신했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준비가 많이 돼 있었던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렇죠. 문재인 네. 대표가 대표 이전부터 사람들을 계속 만나왔고 그렇죠. 그게 이제 그때 빛을 발합니다. 다음 리스트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문재인 리스트. 여기서 영입 인재 이게 보면 이제 이때 더벤져스라는 말이 생기죠.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영입인사. 1번, 김빈 2번 뭐 이렇게 중에 한 오창석도 있고 김병관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김정우 교수 그 여기 또 양향자도 있어요. 양양자도 있었고 박주민이 들어오죠. 그리고 김병기 국정원, 이철이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네. 상당히 많은 인사들이 저때 저는 기억나는 게 되게
잡음이 없었어요 저 과정에서. 그리고 굉장히 그쵸. 속도감 있게 쫙쫙쫙 발표를 했었어요. 맞아요. 사실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게 전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맨날 재고 어떻게 할까 여기 조금 절충하는 게 아니라 네. 결과로 보여주는 거죠. 결과로. 네. 근데 이제 국민의당은 인재영이 그 한번 띄워보실래요? 기억나는 사람이 거의 없어. 거기서 이제 맞불을 놓긴 놓았는데 뭘 했어요 그때? 했는데 김근식 김근식이 인물이지. 김근식이 그런 사람 사람, 나온 인물이요. 예, 김근식 뭐 이런 인물들이 거의 보면은 무게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누구냐 진짜. 저 중에 기억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이건태 의원 있죠. 최근에 이번에 의원 된 그 당시에 이건태. 이제 지검 고양시청장 네. 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김경록 기억나시죠? 옛날에 청와대 근데 영입 취소된 사람도 많아. 네, 영입 취소됐어요. 문제가 좀 돼갖고.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송기석 그 판사 한승철이도 저기 껴있고 저기 떡값 검사 때문에 떡값 그 받은 거 때문에 징계 받았다가 나중에 뭐 저기 소송 이겼네였잖아요 하면서.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때 뭔 생각을 했냐면 야 안철수 쪽에 사람이 없구나. 이게 무게감이 다른 거야. 민주당 완전히 비교됐어. 그래서 야 국민의당이 굉장히 고전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안철수가 결국 그래서 1월달에 이제 창당을 했습니다. 창당을 했는데 김종인 맞불을 민주당이 김종인을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시키죠. 예. 이게 이제 굉장히 그때는 큰 일이었죠. 센세이션을 했죠. 보수의 원로인데 보수 원로인데 나름대로 이제 선거에 일가견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김종인 그 뭐라고 불러야 돼? 지금 고문이라 보통 이제 늘 고문 하는데 김종인 고문이 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합류를 했지만 사실 이러면서 민주당의 지지세가 넓어진 건 분명히 있어요. 네. 김종인의 결합으로 좀 안정감을 찾았다 할까요? 중도 세력들한테 비춰졌을 때 좀 뭐랄까 그 국민의힘이 떨어져 나가서 좀 걱정이 있었는데 한편으로 좀 새가 붙어. 근데 김종인이 들어와서 꼭 공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 네. 사고도 많이 쳤잖아. 이때 이제 셀프.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손혜원 의원이 좀 다리를 놓고 이런 역할도 좀 했었고, 했죠. 예. 그다음에 이제 김종인 씨가 오면서 탈당하려고 했던 뭐 박영선 뭐 이런 사람들 주저앉아가지고 그건 효과 또 있었죠. 김종인의 측근으로 또 됐죠 네. 나중에 네. 박영선 이철이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아픔도 있었죠. 정청래 막 이런 분들이 컷오프 그렇죠. 이해찬 이해찬 대표도 그렇고. 뭐 이런 분들이 다 컷오프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례대표 논란이 좀 있었죠. 자기가 셀프 공천. 예. 그다음에 측근들 이제 측근들 집어넣고 뭐 칸막이 하고 그래서 좀 파열음이 좀 컸었어요 사실. 예. 근데 이제 저 때까지만 해도 김종인이 그 선대위원장에 대한 국민적 이미지가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던 것 맞아요. 같아요. 예. 맞아요. 네. 예. 저 때 저렇게 하고 나서 이제 또 다른 당 가서 또 저거를 또 하니까 그때부터는 쟤 뭐야 이렇게 됐는데 완전 저 노예한 때까지만 해도 저거는 화학적 결합으로서 굉장히 참신했고 예. 예.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평가할 만한 가치가 비교하자면 있죠. 예전에 네. 김영삼 씨가 88년 대선에서 정승화 여의도 유세에서 갑자기 영입해가지고 깜짝 뉴스가 됐던 것만큼 그만큼의 충격은 아니었지만 그에 견뎌볼 만한 그런 상황이었죠. 김종인이 결합이 돼서 그 나름대로 이제 성과를 얻었는데 이때 이제 아픈 대목은 그건 있어요. 뭐냐면 김종인 등장으로 정의당과의 선거 공조가 약화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문재인 대표 시절에 노회찬 정의당 쪽 예. 그때 이름이 뭐 저 진보당이었나? 통진당이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정의당 쪽과 이 선거 연대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동작에 노회찬이 나간 거 아니야? 그 전부터도. 그 큰 틀에서 연대하자. 그래서 아마 정의당 쪽에 폭넓게 양보할 생각을 문재인 대표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예. 그런데 김종인이 들었으면서 권한이 김종인 선대위원장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야. 그리고 그때 노회찬이 결단을 못하게끔 계속 발목 잡았던 게 심상정 쪽이었어요. 네. 심상정은 그렇죠. 독자파였거든. 최소화해 단일화는. 근데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는 폭넓게 단일화하자. 한 틀에서 민주당 같이 가야 된다 했는데 그게 심상정의 발목으로 이 시간을 질질질 끌다가 김종인 선대위원장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예.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몇 개 못했어 단일화를 최소화 시킬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고 2월 달에 이제 필리버스터가 있었죠. 테러 방지법 국정원 예. 이거 야, 그 기억나세요? 테러 방지법? 나는 그 저기가 기억나.
저거 할 때 열 몇 시간씩 막 한 사람들 많았잖아요. 예. 예. 은수미 의원이 그때 떴고요. 정청래가 떴어요. 그 당시에. 기억나시죠? 김광진이 첫 바다로 나가고. 아니 그리고 심지어 마무리했던 이종걸 의원도 그 안 좋았던 이미지가 많이 상승했지. 저거 열심히 건설하면서. 야, 그리고 사람들한테 아, 저런 게 필리버스터구나. 그렇죠. 예. 그걸 알게 됐어. 야. 근데 지금 최근에 필리버스터 하면은 막 무슨 신문 기사들 언론 기사들 그대로 있거나 막 이런 그쵸. 의원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 때는 자기 주장을 저렇게 10시간씩 막 펼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이거 안 보고 그냥 계속 하기도 하고. 예. 야, 그 필리버스터라는 게 저렇게 위력적이구나. 그걸 한번 느꼈고요. 그러면서 이제 2016년 이제 총선의 즈음에서 가장 사람들의 뇌리에 센 거는 김무성. 영도 딸이 옥새파동. 야, 이거는 진짜 전무후무해. 이런 일은. 이건 언론인들은 그때 어떻게 봤습니까? 아니 그러니까는 예. 저는 사실 이제 현실 정치에 그렇게 크게 관심 없고 또 이제는 보수 정당 일이니까 와 근데도 일단 그 영도다리 그 사진 예. 야 저 뭐 하는 건지 그리고 그게 나중에 예. 그 동영상으로 만드나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그 홍보 전략으로 이거 아 맞아. 잘리는 거 예, 그랬었어. 예. 계속 비웃음을 사요 이게. 본인들은 아주 계속 비웃음을 자기들이 하면서요. 그 국민을 위해서 진심 어린 정당인 것처럼 보이려고 홍보 영상까지 만들었는데 사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안에서의 이게 굉장히 엄청난 권력 다툼으로 빚어진 일이잖아요. 공천 네,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거 갖고. 예. 근데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코미디인 거죠. 코미디. 뭐 하나 저거. 그때 유행어가 뭐였냐면 배신의 정치. 이게 첫 번째였고 박근혜가 그 아까 유승민부터 시작해서 배신의 정치. 이게 싹을 자르겠다 이런 거였고 두 번째 친박 간별사 기억나세요? 예. 그때 간별사 친박 그때 막 간별사. 온갖 용어가 많았지. 친박, 찐박, 예, 뭐 친박, 월박, 뭐. 탈박. 월박 그래 탈박. 난리가 참. 아니었지. 근데 이게 요거 전에 그 조금 저 테러 방지법 얘기 조금만 덧붙이자면 예. 이런 비판을 합니다. 국힘 쪽에서 뭐 세게 한 건 아니지만 저때 저렇게 필리버스터 하면서 방해해놓고 다수당 되고 집권해놓고 그러면 법 왜 폐기 안 시켰냐, 왜 안 바꿨냐, 뭐 큰일 날 것처럼 저 필리버스터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저때 저 위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면이 있어서 저걸 걸고 넘어지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때 필리버스터를 했던 이유가 국정원이 권한을 강화해가지고 무소불위로 사찰할지 모른다 민간인들에 그쵸. 대한 네, 그쵸. 그런 걱정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의 내부 국내 정치 개입, 국내 사찰 활동을 완전히 봉쇄하는 입법 개정을 입법 통한 했죠. 개정을 했기 네, 때문에 네. 의미가 그래서 없어지죠. 저 테러 방지법에서 담고 있었던 어떤 독극물들이 이게 이제 희석이 돼 버리고 의미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떼서 항상 이제 저자들 하는 수법이 광우병 사태 가지고도 광우병 있지도 않은데 MBC가 나서서 뭐 괴담을 유포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김장겸이가 국회 가서 또 얘기하고 하는데 그때 그렇게 PD수첩이 진실을 알리고 국민들이 열심히 촛불을 들었기 때문에 수입산 미국에서 도입되는 수입 쇠고기의 원령을 그렇죠. 예, 낮췄죠. 낮췄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발생이 안 되는 건데 일단 저 키워드만 가지고 이게 정치적인 어떤 전략적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갖고 호도하는 이런 걸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거 속지 마시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 김무성 이 옥새파동이 결국은 박근혜 정권 어떤 몰락의 맞습니다. 출발점, 예. 시발점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결국 그것이 결국 이게 탄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 일단 총선에서 무너졌고요. 네. 왜냐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저 빼고 대부분 전문가들이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떴어요. 이때 완전 떴죠, 박지영. 네. 다 진다 그랬는데 박지영이 전국구에 전봉주의 전국구에 네. 나와가지고 봉도사의 질문에 대해서 아 이거 다 보고 있는데 이깁니다. 제가 유일하게 이긴다 얘기했어, 그랬거든요. 유일하게. 민주당이 이긴다. 네. 근데 아무도 안 믿었어. 왜냐하면 3자 구도잖아요. 네. 야권이 분열이 분열됐죠. 됐잖아요. 그렇죠. 민주당과 국민의당, 안철수당으로 네. 분열이 됐고 여권이 힘이 셌거든요. 박근혜가 워낙 철권 통치를 했기 네. 때문에 그래서 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게 왜 함정이었냐면 모든 여론조사 그러니까 우리 MBC도 하고 다 하잖아요. 조선일보도 하고 중앙일보도 하는데 모든 여론조사가 대부분 다
그 당시에 이제 저기죠. 이름이 뭐야? 저 새누리당인가요? 그 당시에 새누리당. 새누리당한테 이기는 쪽으로 거의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수집한 전화번호의 질이 달랐다는 그렇지.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언론사한테는 안심번호 사용을 못하게 했어. 그 당시에 핸드폰 번호를 안 줬어요. 네. 그 정당만 줬어. 정당만. 선관위가 법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집 전화를 한 거야. 모든 언론사는. 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다 핸드폰을 이제 많이 활성화돼 있는 시기인데 집에 이제 집 전화를 안 두는 사람도 많았단 말이에요. 유선 전화를. 근데 집 전화를 하니까 보수 쪽이 과표집이 워낙 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한 10% 이상 늘 이기는 걸로 나오는 거야. 새누리당 쪽 후보들이. 그러니까 이게 안 맞거든. 근데 저는 왜 알았냐면 제가 그 당시 이제 윤지코리아 네. 컨설팅에 있을 때 저희는 민주당 쪽 의뢰도 받고 왜냐하면 당이 의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안심번호로 조사를 할 수 있거든. 네. 정당은 핸드폰 번호가 되는 거예요. 저는 또 정의당 쪽도 다 받았었거든. 의뢰를. 여러 군데 다 하다 보니까 안심번호 흐름이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보고 있었죠. 그러면 거의 10% 이상 차이가 나더라. 유선전화, 집전화에 비해서. 그래서 민주당이 선전할 가능성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FJ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정성조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걸 쭉 해보면 국민들이 완전히 돌아서는 게 보였어요. 정권에 박근혜 정권에 돌아서는 게. 그래서 이건 민주당이 이긴다라고 봤던 건데 다행히 그게 적중이 돼서 조금 화제가 됐었죠. 좀 개인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박지영 대표가 대학을 마친 후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 꼭 중요한 위치에서 역할들을 하고 있었는데 노담모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노무현 정부의 여론조사 비서관실에 또 선임행정관으로 일하고 그런 게 쭉 있었는데 저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봉도사가 무슨 하마를 한 명 데리고 왔는데 그때 한참 방송하는데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긴다는 거야. 예? 그리고 지금도 촌스럽지만 그때는 더 촌스러웠었거든. 그 촌스러운 자태와 말투로 이긴다는데 이거 뭐요. 이제 이러고 있다가 끝나고 나서 이제 회식을 하는데 자꾸 이 촌스러운 어투가 우리 동네 말이라는 저는 이제 그걸 아니까 나름 이제 정감이 느껴져서 고향이 어디냐 전주인데요.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 전라가 나왔는데 그래서 야 이 자식아 알고 봤더니 1년 선배. 이렇게 된 거였죠.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때 민주당이 이제 123석, 새누리당이 122석, 한 석 차이였죠. 국민의당이 38석. 국민의당이 굉장히 선전을 했어요. 예. 깜짝 놀랐죠 진짜 이거. 호남에서 석권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기고도 이기고도 뭔가 황당한. 그러니까 맞아요. 이때 항상 호남에 대한 어떤 그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떤 자신감, 의지하는 게 있었는데 네. 많이 흔들렸죠 이때. 그렇죠. 야 이게 호남이 계산이 안 되는구나 우리가. 항상 호남을 보고 지표로 삼았었잖아요. 그렇죠. 이때 많이 흔들렸었죠. 사실은 이거 이래로 이제 그 전에 정치에 대해서 깊이 잘 알지 못하고 그냥 굉장히 자기가 쿨한 척하면서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주로 써먹던 얘기가 왜 영남에서만 저 수구 정당이 표가 많이 나온다고 욕하느냐. 호남 봐봐라. 훨씬 더 득표율도 높고 저희가 더 심하지 않냐. 이런 식의 평면 비교를 하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때 이게 터지고 나면서부터 호남은 다른 선택을 한다. 근데 영남은 여전히 그 모양이다. 이런 말들을 이제 하게 됐죠. 그때 그러니까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압승하니까 반사이익 측면에서 민주당은 영남에서 그래도 의석수를 꽤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호남 정당이 이제 국민의당이 된 거야. 영남 사람들이 볼 때는 네, 박지원도 그렇죠, 있고 맞아요. 네. 호남에서 여론조사 해봤더니 국민의당이 막 앞서네, 민주당이 고전하네. 그러니까 오히려 영남 쪽에서 민주당의 후보들이 선전을 해서 예. 배지들을 많이 가져가죠. 예, 이때 제일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참 이게 아이러니하고요. 그리고 수도권에 있었던 민주당 후보는 민주당을 찍었지만 비례 투표에서는 정당 투표에서는 국민의당을 찍었던 분들이 상당히 맞죠. 많았어요. 그럼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야 국민의당 안철수도 그래도 키워줘야지. 씨앗을 지금 죽일 수는 없잖아. 민주당 후보를 수도권에 찍지만 정당은 나는 국민의당을 찍었어. 그러니까 같은 식구로 여전히 바라보려고 하는 그 심리가 그 당시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기억나는 게 저 김근식이라고 무슨 안철수 영입인재라고 나왔잖아요. 네. 저 김근식이가 정치권에 처음 등장한 게 전주 보궐선거에 나옵니다. 그렇지, 맞아요, 예전에. 맞아요. 예,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저 정동영 씨 빠진 자리에 했을 거예요 아마. 네, 네, 정동영 네. 대통령 떨어지고 그때 보궐선거죠.
그때 민주당 후보로 나섰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전에 이제 김근식이 계속 정치권을 끼우거리던 사람인데 민주당에서 비례 순번을 뭐 20몇 번을 받아요. 맨 처음에.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혀 당선권이 아닌 그걸 한번 받고 보궐선거를 통해서 이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국회직들이 있잖아요. 국회 사무총장이 있고 뭐 도서관장이 있고 그 입법조사처장 뭐 이렇게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대개 이제 교섭단체끼리 나눠 먹게 하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국회 도서관장을 또 어디다 이제 줄을 대가지고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선배급 되는 사람들이 이번에 양보하고 다음에 좀 하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죽어도 양보 못 한다. 그랬다가 결국 자기도 못 하고 딴 사람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이 된 일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러저러한 과정을 겪어서 이제 안철수 쪽 영입 인사라고 해서 갔는데 이때 국민의당에 가가지고 또 비례 순번을 12번인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2번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 쥐가 사퇴한다고 빠집니다. 근데 이게 국민의당 돌풍이 벌어지면서 그때 14번인가 15번까지 당선이 돼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 거였는데 그때 참 제가 아이고 이거 그러더니 하여튼 아직까지 못하고 있죠.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도 안철수 사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김근식. 지금은 완전히 등 졌죠. 이제 또 저기 이제 윤석열 빨아주는 걸로 갔다가 이제 요즘은 한동훈한테 붙을까 뭐 이렇게 또 눈치 보고 있고 이러는 그 거 인간들 같은데. 진짜 파란만장해. 아이고. 제 첫 출입처가 이제 기자 처음 됐을 때 통일부였거든요. 예. 이 저기 김대중 노무현 정부 햇볕 정책의 가장 최고의 그 옹호자였죠. 그렇죠. 그 대북 김근식의. 이론 원래 거기서 이제 시작한 그때 거잖아요.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렇죠. 네. 프로그램도 많이 나가고 맞아요. 그랬었죠. 그러다 갑자기 헷가닥 해서 저쪽으로 넘어갔어. 그러니까 참 제가 그 시절에는 되게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참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야 사람이라는 게 참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존재이고 어느 만큼이 본 모습인가 이런 거에 대한 회의가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총선까지 짚어봤잖아요. 16년 4월. 예. 근데 이게 총선에서 승리한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게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게 기세 싸움이잖아요. 1년 전에 이루어졌던 거고.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 박근혜 쪽에서 그동안에는 이 언론도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뭐 예를 들면 사정기관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쉬쉬쉬 했던 일들이 이제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니까 조금씩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또 하나 화제가 됐던 게 이제 반기문이었어요. 여권 쪽에 후보가 없다. 박근혜 이후로 후보가 변변치 뭐 홍준표한테 맡길 거냐 유승민은 찍혀 있지 누구냐 하다가 반기문의 손짓하는 이 뭔가 러브콜 이런 게 이제 여권에 솔솔 나왔어요. 반기문이 한번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이제 반기문 대망론 가지고 충청권을 중심으로 막 펌프질을 하죠. 요게 이제 2016년 총선 지나고 5월달. 그러니까 뭐냐면 여권에 후보가 없으니까 반기문이다 해서 띄운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가 저게 있었지만 7월달에 2016년 7월달에 우병우의 의혹이 이제 터지기 시작해요. 예, 엄청나죠. 우병우가 누굽니까? 최 의원님, 우병우가 누구예요? 우병우야말로 뭐 진짜 박근혜 이게 소통령 정도 힘 가진 거 아니었어요, 사실? 그 정도였죠. 그러니까 앞으로 해도 우병우, 뒤로 해도 우병우. 맞아. 저 우병우가 우병우가 민정비서관으로 처음 청와대를 들어가죠. 그때 민정수석이 곽상도입니다. 그렇지, 맞아. 곽상도. 저기 이제 곽상도의 아픔도 조금 있는 얘기인데 나중에 저기 얘기로 그때 당시에 이제 공직기관 비서관 조응천. 그렇죠, 조홍천이었지. 근데 박관천 밑에 박관천.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비서실장이 김기춘. 이게 이제 다 검찰 출신 아닙니까? 네. 그런데 김기춘 씨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엘리트 의식 때문에 곽상도는 성대를 나왔거든. 그리고 검사장을 못했어요. 아, 그래서 무슨 선거에 공로가 있는 TK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민정수석으로 앉혀놨는데 박근혜 때 또 성대 라인이 잘 나갔잖아요. 그렇죠, 정홍원이 좀비 총리라고 계속 있고 나중에 황교안도 성대고 네, 뭐 성대들이 할 때라서 이제 했는데 김기춘이 서울대를 못 나오고 검사장도 못 해본 놈이라고 민정수석을 상대를 안 해줬다는 거야. 비서실장이. 그래가지고 그때 조응천이 실세가 되고 조응천이 서울대를 나왔다는 이유로. 그러고 나서 이제 우병우가 저희 가가지고 이제 왕비서관 왕수석 소리를 들으면서 권력의 실세로 이제 핵심으로 있으면서 온갖 이상한 짓을 많이 하죠. 제가 청와대를 가니까 그 민정수석실이 여민 2관 3층을 썼는데
올라가는데 계단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천장에 이거 뭐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우병우가 그 십상시 문건 뭐 이런 것들 빠져나간 거를 단속한다고 네. 거기다가 이제 무슨 감시 시설을 만들어 붙여놔가지고요. 뭐 CCTV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민정수석실에서는 쓰는 이 용지가 이런 일반 A4지를 못 쓰고 가뭉지를 써가지고 그 용지를 바깥으로 아까 그 되는구나. 게이트를 통과하게 되면 삐삐삐 이게 울리는 울리네. 거예요. 그런 거를 설치를 해놓고 양쪽 이제 그 계단 통로에다가 그리고 용지가 굉장히 비쌌고 두꺼운 희한한 거 있어요. 그거 나중에 탄핵되고 우병우 잘리는 바람에 막 엄청 남아가지고 그거 버리느라고. 그리고 또 온갖 못된 짓 시키고 이때만 해도 이제 검사들 파견 엄청 많을 때란 말이에요. 그놈들 시켜가지고 다 사건에 개입하고 제가 전화하고 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문건으로 남아서 그게 이제 캐비넷에 넣어놓고 탄핵되고 나니까 제대로 정리도 안 하고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캐비넷 문건이 발견이 되죠. 응? 정리하다가 우리 저 이광철 당시에 민정비서관 선임행정관이 뭐를 이렇게 찾으러 갔다가 서랍이 자꾸 안 빼져가지고 확 당겼는데 뒤에서 훅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서랍 뒤로 넘어간 문건들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캐비닛 비밀 그 문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우병우는 언론인들이 볼 때 어땠습니까? 당시에 이거 네. 이제 뭐 구체적인 사건을 말씀드리긴 그런데 취재하면 네. 마지막에 우병우 이름이 나와요. 이권이 걸려 있는 항상 것과 그랬어요. 관련. 항상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어떤 돈이 있는 사업가들, 근데 네. 이제 정치인들과 어떻게 이제 엮여 이제 감방에 많이 가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 취재하다 보면 네. 이제 확인이 막판에 이제 돈이 오고 간 거 구체적으로 확인 안 되니까 쓰진 못하는데 하다 보면 늘 정말 이런 여기 나오지만 뭐 정운호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늘 뭉칫돈이 우병우 쪽으로 갔다거나 우병우 쪽에서 요구를 했다거나 이게 꼭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저 한남동 김 박사님 나오듯이 그때는 우병우가 나오고 네, 그때 항상 그랬죠. 우병우가 아닌 조금 자잘한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 검찰 인사에서는 무조건 우병우 이름이 나오고 그렇죠. 경찰 인사에서는 이제 안봉근 이름이 나오고 이제 그 문고리들 이름이 그러니까 우병우 하면 국민들한테 뇌리에 딱 들어오는 게 그 황제 수사 그렇죠. 있잖아요. 네, 네. 그 그렇죠. 유리창으로 웃고 있는 웃고 있는 살짝 끼고 이렇게 기대고 이거 보고. 검사 앞에 놓고 얘네들은 야, 이게 여기서 수사 조아리고 있고. 이게 수사 네. 받는 거냐 지시하는 거지. 야 그게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그러면서 우병우에 대한 인간성 막 이런 게 이제 많이 그 오만 방자하고 뻣뻣하고 막 이런 거 검찰 있잖아요. 종족의 수준이자 현실이죠. 지들끼리는 다 한 식구고 선후배가 아니고. 근데 이제 우병우가 이게 컸던 게 결국은 최순실 이제 국정농단에 바로 이제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그 최순실의 존재를 우병우는 알고 있었을 텐데 그걸 사실상은 덮고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그 전에 최순실 장모하고 아니 최순실하고 본인의 장모 우병우 장모하고 골프 쳤다. 예. 뭐 그 얘기도 나왔었죠. 친분이 우병우 있다는 거죠. 처갓집이 원래 골프장 운영해요. 처갓집이. 처갓집이 기흥시 씨인가 뭐 그런데요. 그러면서 이제 우병우가 결국 이제 정권의 핵심 축이었는데 권력이 실세했죠. 그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달에 국정감사 기간에 최순실 게이트의 의혹을 한겨레부터 이제 특종해서 보도를 합니다.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뭐 등등등등. 그때 이제 김의겸 의원이 한겨레에 있었고 그렇죠. 그 이제 특기팀 비슷하게 이제 네. 만들어서 계속 이걸 취재를 하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 재밌잖아요. 네. 시작이 정유라가 말을 탄 것 때문에 지금 이게 시작된 거잖아. 그때 이제 승마 대회나 이런 데 나가서 하도 특혜를 받고 이러니까 그 승마를 자식들 승마 가르친 사람이 나름 방귀깨나 다 끼는 사람들인데 제보가 가죠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확실히 뭐 그게 이제 너무 많이 퍼져 있기도 했지만 권력이 무너지는 소리가 총선 이후에 그리고 아까 우병우 터지면서 야 이제 무너지는구나. 그리고 초반이 그런 거였죠. 십상시 문건으로 시작이 됐지만 그때 네. 인상적인 장면이 사실은 정윤회가 또 엄청난 그렇죠. 저걸로 등장을 했었잖아요. 14년에 정윤회 문건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야기들이 이제 그때 그 조금씩 퍼졌죠. 정윤회 코트 입은 사진 이따만한 길게 쫙 나와가지고 정윤회가 사실상 다 저거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정윤회는 그리고 소문도 많았잖아요. 정윤회와 그럼요. 네. 박근혜 무슨 사이냐 막 이런 것도 많았잖아요. 이게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십상시 문건이 되게
이상한 방식으로 폭로가 되는데 세계일보에서 갑자기 맞아, 이걸 써요. 세계일보. 아, 맞아. 세계일보. 네, 세계일보에서. 맞아요. 제가 세계일보 출신이지 않습니까? 맞아. 세계일보. 네. 어.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조선 동아로 갔는데 안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네. 갔는데. 항상 보면 그래요.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가장 센 데가 뭐 TV 조선부터 시작해서 동아 이렇게 가는데 그렇죠. 네. 안 되니까 이제 세계일보로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정보의 흐름이 늘 그렇습니다. 이제 이쪽에서 또 뭐 MBC, KBS부터 해갖고 뭐 한겨레, 경향 뭐 이렇게 해갖고 뭐 가기도 하고 네. 보통 그런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세계일보에서 이 받아보고 이걸 이제 했던 팀장이 저가 잘 아는 선배인데 국장한테도 보고를 안 하고 사장을 다이렉트로 만나서 쇼부를 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대단하다. 이거 해야 네, 이걸 뭐 된다. 여기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이런 거 해야 돼. 네, 쓰고 싶은데 그때만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가 힘을 힘을 풀을 뺄 때야. 때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그렇지. 이상한 타이밍이었어요. 그렇죠. 세계일보 단독은 너무 빨랐어. 그리고 우리가 최순실, 정윤회 이름을 저도 몰랐어요. 그렇죠. 몰랐어요. 기자인데도. 몰랐지. 예. 그때 처음 들었어요. 대한민국 권력 순위 1위 최순실, 2위 정윤회. 그래서 최순실하고 정윤회가 누구야? 사람들이 다 이럴 때인데 세계일보가 그걸 쓰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그때 그 팀장, 사장을 만나서 쇼를 나 이거 쓰겠다라고 하고 썼던 그 팀장이 결국 세계일보에 나왔어요. 이거 쓰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있죠. 너 옷 벗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얘기네. 예, 그냥 옷을 벗을 각오까지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게 그때 세계일보가 꼬리를 내리거든요. 청와대가 한번 거의 니네 한번 해볼래? 죽어볼래? 이런 식의 메시지를 세계일보에 내거든요. 그 세계일보가 쭉 쓰다가 이제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못 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나중에 고영태 CCTV 이런 것도 왜 TV조선 특종이었잖아요. 예, 맞아요. 그 TV조선. 이진동. 거기도 예. 결국 나왔고. 예. 근데 이게 아무튼 세계일보 특종이 의미가 있는 게 나중에 최순실, 정윤회 이게 터졌을 때 국민들이 이 세계일보 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있었던 거지. 권력 순위 1위가 최순실, 2위 정윤회 이걸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국민들이나 저 같은 기자들은 저게 맞는 말이야 그랬는데 그렇죠. 한 2, 3년 뒤에 이게 딱 팩트로 확인이 되는 거죠. 아 맞구나. 예, 예. 자, 그래서 박근혜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25일 날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최순실 그 일지 한번 띄워주실래요? 최순실 일지가 쭉 보면 그걸 한번 쭉 보면 이해가 쭉 되는데요. 자, 최순실 게이트 주요 일지가 쭉 나옵니다. 한겨레가 9월 20일 날 터뜨렸고요. 그다음에 24일 날 JTBC가 태블릿 PC 공개를 했고 저게 컸죠. 예. 네, 컸죠. 25일 날 바로 그래서 박근혜가 사과하고 대국민 담화하면서 29일 날 촛불 집회가 1차 열립니다. 그리고 최순실 귀국하죠. 30일 날. 예. 그러고 나서 2차 대국민 담화를 11월 4일 날 또 합니다. 저게 이제 그 중간에 큰일 났네 사건 있잖아요. 최순실 목소리가 처음 등장. 큰일 났네. 큰일 큰일 났네. 났네. 이거가 있었죠. 맞아요. 자, 그러고 나서 11월 5일 날 이제 대규모로 촛불 집회가 이제 열리기 시작합니다. 12일 날이 절정을 이뤘죠. 3차 촛불 집회가 100만 명을 넘겼기 때문에 100만 명이란 100이 주는 그 어떤 상징적인 게 있잖아요. 100만 명이 모였어?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예. 모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놀랐죠. 상황이 된 거죠. 그때부터 그리고 19일 날 이제 4차 촛불 집회도 96만 명이 모였고 26일 날 이때가 절정이었어요. 190만 명이 모였는데 이때는 이제 이미 사람들이 그 뭐랄까 축제가 됐죠. 거의 거래 나가 보면 엄숙미보다는 비장미보다는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사회 개혁적인 요구들을 막 담고 풍자, 해악 그러면서 쓰레기도 안 버리고 진짜 촛불 집회 정말 대한민국 사람 대단했죠. 그리고 3차 대국민 담화를 11월 29일 날 했고요. 30일 날 박영수 특검이 임명이 됩니다. 최순실 게이트 들어가고 12월 2일 날 3당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고 그리고 12월 3일 날 더 많이 모입니다. 6차 촛불 집회 232만 명이 모이고요. 12월 6일 날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리고 7일 날 다시 2차 청문회가 열리고 9일 날 결국 12월 9일 날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의결되고요. 가결이 됩니다. 찬성이 234, 반대 56으로 되죠. 이렇게 이제 쭉 흘러왔습니다. 쭉 흘러가면서 탄핵 얘기 조금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때 촛불 집회 나가셨죠, 장인수 기자님?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나가지는 않고 네. 기자니까 그냥 그때 이제 시시각각 특히 이제 그래도 이때 언론사들이 나름대로 큰 역할을 했잖아요. 네네. 예, 일단 봤지만 한겨레,
경향 이런 데서 K 미르재단 쓰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김의겸 선배가 사설로 아니 취재를 해보니까 이미 조선일보가 다 취재했더라. 니네 왜 기사 안 쓰냐 써라. 그게 이제 조선일보 TV조선에 있었던 이제 이진동 선배가 먼저 취재를 해놓고 쓰지는 않고 있었고 네. 나중에 그래서 지금 빠졌는데 TV조선이 했던 게 영상을 보도하죠. 청와대 행정관님 핸드폰 이렇게 하고 이영순 네. 맞죠? 예. 이영순. 네. TV조선이 그거를 보도하면서 지금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돌아섰기 때문에 탄핵이 된 거다. 예, 보수가 탄핵시킨 거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그 보도가 굉장히 컸었고요. 예. 근데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국면이었잖아요, 사실. TV조선은 사실은 좀 그랬죠. 예, 그렇죠. 분위기 다 만들어지고 이제 안전할 때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강남에 그나마 이제 돈 있는 아줌마들 절대 안 바뀌고 같은 사람들한테도 충격파가 된 거죠. 야, 이 나라 운영이 그래도 이렇게 되는 게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건 여담이긴 한데 최순실이라는 이름도 컸어요. 이름이 맞아요. 순실이. 네네. 대한민국을 순실이가 운영하고 경영하고 있다고? 이거 사실 좀 컸어. 예. 근데 메시지 능력은 있더라고. 내가 검수한 거 있잖아. 그거 보니까 머리가 멍청하진 않아, 최순실이. 일단 맞춤법도 안 틀리고 우리 박사님보다 훨씬 위에 있는 수준이야. 아, 그러니까 너무 비교돼 김건희하고는. 너무 비교된다니까, 정말. 최순실 그거 보면 좀 똑똑했어. 근데 그때 최강 의원님 저희 집회 많이 나가셨을 거 아닙니까? 엄청 나갔죠. 그때 이제 광화문 촛불 집회 맨날 생중계한다고 가서 앉아 있고. 진짜 그 문화예술인들 막 그 전인권 선생 막 이런 사람들 노래했던 것. 그때 그 광장의 추억도 되게 좋지만 그 우리 애들이 이제 청소년일 때란 말이에요. 네. 대학 들어가기 전인데 애들이 가고 싶어 했고 또 애들을 데리고 여러 번 갔어요. 네, 그 애들한테 정말 살아있는 교육이 됐지. 그때 가서 이제 그런 장면들 이제 주권자들이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모여서 외치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 애들한테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게 사실은 그 전에 아빠로서 애들이 태어날 때는 다 민주정부 시절이었는데 정작 애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뭔가 세상을 알아갈 때는 황당한 대통령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기성세대로서 미안한 면이 있었는데 이걸로 네. 조금이나마 애들한테 그래도 조금 뭔가 좀 선물을 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그 회사에 윈지코리아 컨설팅을 이제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문재인 캠프의 전략본부에 결합을 했었어요. 전략팀에 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컨설팅을 저희가 담당을 했었거든. 전략을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충격에 빠진 것은 FGI 포커스그룹 인터뷰라고 아까 정성조사 이거 이제 6명씩 이렇게 그룹별로 모여서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마음속에 있는 속내를 알아보기 위해서 FGI 진행을 제가 여러 그룹을 했는데 가장 인상적인 분들이 강남권의 50대 여성분들을 했었어요. 네. 50대, 40대, 뭐 60대 이렇게 나눠서 다 합니다. 지역별로. 근데 강남권 분들을 하는데 거기 이제 민주당 지지자는 몇 명 안 되고 다 보수 성향이 그렇죠. 좀 더 많죠. 당연히. 네. 근데 이야기하는데 언론에 안 나온 얘기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강남권에 있는 분들이. 자기들이 지금 들은 저 얘기. 언론에 나온 건 이만큼의 빙산의 일각이고 아. 최순실이 어떻더라 뭐가 어떻더라 소문이 파다하는 거예요. 그 활동 무대가 강남이었으니까 강남. 그 사람 간 미용실 그 사람 간 소문이 빵집 다 이런 퍼진다. 게.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자기도 다음 주에 촛불 집회 나가야겠다고 도저히 이건 용납이 안 된다 이러는 거야. 강남에 50대 분들이 여성분들이. 예. 그래서 내가 그거 딱 보고 바로 보고를 했어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 촛불 집회 참여를 안 했어요. 네, 처음에 맞아요. 안 했죠. 처음에 한쪽에서 이재명 촛불 집회 대표부터. 이재명 신중해야 대표는 된다고. 아주 열심히 했었고 이재명 대표 예. 초반부터 1차 집회 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화제가 됐죠. 많이 각인됐죠 그때 그치.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때 뜬 거야 사실은. 예, 성남시장도 잘했지만 그 처음부터 뜬 건 아니고 처음엔 좀 뻘쭘했어. 성남시장으로 촛불 집회장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도 못 알아보고 본인이 어떤 그 트럭인가 올라가서 연설도 하고 그랬는데 맞아, 별로 연설했어요. 듣는 사람도 없고 했는데 이재명의 메시지가 이제 사람들한테 전달되면서 그다음부터 이재명 누구야 해가지고 이재명 나타나면 얘기를 듣고 연설에 모이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 1차 집회 때 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연설을 듣고 반한 사람이 황현필 역사학자. 황현필 선생님 만나갖고 이제 소주 한잔 하는데 저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예. 자기는 옆에서 다음에 대통령 되실 것 같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도 했다고 그 얘기하던데 근데 그래서
문재인 대표는 사실 주저주저했죠. 왜냐하면 본인은 그쵸. 나가고 싶어 예, 했는데 옆에 노영민 의원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말렸어요. 그래서 저하고 경론을 벌였습니다. 회의하다가 노영민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 역대 대통령 치고 손에 피 묻힌 사람이 대통령 된 적 있냐. 그러니까 혁명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담하면 안 된다. 이런 투예요. 그래서 이게 현학적으로 막 이야기한 거지만 그분이 또 시인이거든. 시인인데 그래서 제가 FJ 얘기를 했어요. FJ 갔다 와서 딱 이거 아니다. 이거는 강남에 있는 50대 분들이 평범한 분들이 집회에 나가는 상황이다. 이거 과거에 흔히 말하는 진보 색깔이 강한 분들만 지금 촛불 집회에 오는 게 아니라 뿌리나 있는 모든 시민들이 지금 나와 있다. 이념 성향하고 상관없이 이거는 전 국민 항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문재인 대표가 주저하면 안 된다. 이제 결단을 해야 한다. 계속 압박하고 그렇게 해서 여론조사를 좀 더 심층정을 했어요. 그래서 브리핑을 해. 문재인 대통령 앞에 놓고 이근영 대표가 브리핑을 했는데 그때 그걸 딱 듣고 문재인 대표가 환한 웃음을 짓습니다. 네. 자, 잘 상의들 해보세요. 하고 뭐 임종석, 뭐 김경수 뭐 이런 사람들 이제 모여서 이제 나가야 합니다. 결론을 내려. 그게 이제 11월 한 20일 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숙대 강연 마치고 아마 11월 24일인가 26일 뭐 이쯤에 이제 결합을 합니다. 그게 이제 민주당이 조금 그러니까 거대 정당으로서 갖고 있는 한계이자 무게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죠. 쉽게 움직이지 예. 못하지만 예. 이런 사안이 생길 때 당내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죠. 신중해야 된다. 맞아요. 중도층의 마음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1위 후보였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가장 앞서 있는 후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상징성이 있어서 엉덩이가 무거운 거야 한마디로. 예. 이때 저는 기억나는 게 기자들이 보통 이렇게 되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관심을 확 잘 안 둬요. 그러니까 다 자기 일 하는 척하고 뭔가 있는 척해. 그래갖고 뭐 TV 틀어놓고 보도국이나 편집국 가면 그렇거든요. 네. 틀어놓고 한 귀로 들으면서 다 자기 일 하고 뭐 이러는데 이때는 정말 기자들이 뉴스 시간이 되면 어느 순간 다 일어나서 TV 앞에 몰려가서 다 이러고 기자들이 이러고 네, 이게 초유의 상황이잖아요. 네, 네.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맞다. 이게 모르니까 그냥 기자들이 뭐 웬만한 특종에도 뭐 저거 뭐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이때는 정말 그냥 매일 TV 앞에서 다 이러고 와서 정말 그 주로 MBC 기자들이 다 JTBC 틀어놓고 있었거든요. MBC를 안 보고. 그때만 해도 촛불시 현장 가면 MBC 카메라는 쫓겨나고 네. JTBC 박수 받고 이럴 때 JTBC. 네. 맞아요. 야 지금 그러네. 그러니까 그게 참 그 저 김재철 김장겸이 사장할 때 MBC가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모이는 이게 이 현안에 대해서 정말 강남 아줌마들 말씀하셨지만 기자들도 그렇고 다 그런 어떤 자존심 내려놓고 관심도 있고 궁금하기도 하고 모이고 얘기하고 이런 분위기가 그냥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때. 그리고 이제 아까 네. 최 의원님 말씀대로 아이들 데리고 나온 분들이 많았어요. 이게 산 교육장이 되잖아요. 역사의 현장이었고 그런 게 참 의미 있었고요. 그리고 전혀 무슨 저 행패 부리는 사람이나 이런 게 없이 없었죠. 굉장히 즐겁게 평화적으로 전 세계가 깜짝 칭찬했죠. 놀랐던 주목하고 대한민국에. 자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은 바른정당이 이제 만들어져요. 탄핵에 동참했던 김무성, 유승민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바른정당이 1월달에 창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3월 10일날 헌재가 최종적으로 박근혜 탄핵을 인용을 하죠. 이때도 사실 조마조마했죠. 네. 태극기 부대가 막 맞불 집회 막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다음에 이때 이제 박근혜는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케이크 갖다가 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고 계엄령을 또 계엄령 얘기가 준비하고 나왔었죠. 있었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불안불안했는데 결국은 민심이 결국은 탄핵을 이끌어낸 겁니다. 예. 국민들이 만들어냈다고. 지금 나와서 저 인권위원장 후보자라고 저 말 같지 않은 한심한 소리 하고 있는 안창호가 네. 이 현재 결정부를 내가 좀 쓰게 해달라고 했을 때니까 네. 이때가 이때 헌법재판관이었거든요. 결국 이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승리를 거두죠. 근데 이제 그때 득표율이 이때 경선에서 먼저 경선. 4월 달에 민주당 경선을 치르는데 3인 최성까지 4명이 예. 있거든.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했는데 문재인 57, 안희정 21.5, 이재명 21.2. 여기서도 안희정, 이재명 박빙을 이룹니다. 네. 정말 엎치락뒤쳐 2, 3위. 왜냐하면 누가 2등인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사실. 네. 왜냐하면 2등은 그 다음에 또 네, 대통령 유력 후보로 발돋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재명 당시 시장도 많은 분들이 좋아했고 그래서 2등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안희정 지사가 2등을 했죠. 근소한 차이로.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당선된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557만 표 차로 압도적으로 승리하죠. 예. 득표율은 물론 다자구도였기 때문에 40%대였지만 과반을 넘기지는 못했지만 후보가 워낙 많아서 2위 간의 득표 차는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안철수가 2등으로 달리다가 여기서 저 홍준표가 밀리죠. 홍준표가 역전하죠. 자, 그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시면 여기서 반기문이 나올 때 문재인 반기문 순위였어요. 네. 그다음에 이재명 이렇게 순위가 됐었는데 그다음에 이게 지금 첫 번째 띄웠던 게 몇 월 달이었죠? 1월? 예, 1월 달이었죠. 그다음에 넘겨 보십시오. 그러면 2월 달 넷째 주로 바뀌면 반기문이 안 나오니까 이제 이게 이제 2017년 앞에 거는 아까 2017년 1월 달인데 반기문이 그때까지 살아 있었거든요. 네. 반기문 넣고 반기문이 안 난다고 하니까 해봤더니 문재인 안희정, 네. 한교안 안철수 순이에요. 이재명 대표 좀 빠지고요. 그 다음에 4월 달로 넘겨봅니다. 4월 달로 보면 문재인 안철수로 좁혀져요. 네. 왜냐하면 이때는 민주당 경선이 끝나니까 안희정 표를 문재인도 가져가지만 안철수가 안희정 표를 상당 부분 흡수합니다. 예. 그래서 이때가 사실은 굉장히 긴장감이 높여졌어요. 안철수가 막 치고 나올 때거든. 그래서 이때 문재인 캠프에서도 안철수를 어떻게 잡을까 골머리를 앓던 시기가 이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의 홍준표나 이쪽은 다 탄핵 때문에 죽을 썼던 시기였고요. 뒤에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추이를 보시면 저렇게 보이죠. 제일 위에 있는 게 문재인이고 녹색 계열이 안철수거든요. 한번 딱 붙죠. 저기에. 네. 붙다가 5월달 이제 넘으면서 빠지는 빠집니다. 네. 예, 실제로 선거운동 기간에는 빠지죠. 그다음에 이제 포스터까지 마저 보시고 포스터에서 문재인 후보 저게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 문재인 이렇게 나와 있죠. 홍준표는 당당한 서민 대통령 지키겠다 자유대한민국 이랬고 안철수죠. 이름만 크게 하고 저렇게 찍었던 게 기억이 날 겁니다. 자, 이런 거였는데 그때 이제 화제가 됐던 게 TV 토론에서 제가 아바타입니까?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요게 이제 TV 토론에서 화제가 됐었죠. 그러면서 안철수가 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요 과정까지는 한번 다 기억이 날 것 같고. 저때 후보자들 잘 보시면 이재호도 나왔고 맞아, 이재호 나왔어. 남재준도 나왔고. 맞아요, 맞아요. 남재준. 근데 이때 그 캠프에서 아까 말했듯이 늘 중도 통합 확장 이런 걸 주장했는데 그 문재인 캠프에서 시종일관 견제하려고 했던 게 전략 단위에서는 적폐청산의 적장자 이 포지셔닝을 놓치면 우린 위험해진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적폐를 청산하자 이게 이제 탄핵의 요구였고 이게 나라냐 예. 이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슬로건은 사실 제가 만들었어요. 처음에 나라다운 나라를 제가 만들어서 그게 이제 그 송영길 본부장 통해서 전배원 본부장 송영길 본부장 통해서 받아들여서 홍보 쪽에서 이제 나라다운 나라를 나라답게 약간 변형해서 저게 확정지었던 거고요.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캠프에서는 그 안철수를 겨냥해서 두 가지를 강조했죠. 하나는 뭐였냐면 당과 후보를 묶자. 왜냐하면 당은 이게 왜냐하면 탄핵 국면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 심리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인수위가 없이 바로 투입되기 네.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당은 미니 정당 소규모 정당일 뿐만 아니라 수권을 해보지 못한 정당이었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예. 민주당은 의석수도 많고 수권 정당이다. 이 경험이 있다. 그리고 인맥 풀, 인적 네트워크 넓다, 많다 이런 걸 강조해서 당과 후보를 붙이는 슬로건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든든한 문재인 또 준비된 민주당 이런 걸 사용하면서 그 안철수를 겨냥해서 이제 안정감을 좀 더 주는 측면도 강화하죠. 뭐 이런 전략 하에서 넘어갔던 거고요. 그 당시도 통합 중도를 강조했던 국민성장, 노영민 쪽 참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은 후보가 적폐청산의 적장자라는 그 포지셔닝을 놓치지 않고 해서 승리로 이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몇 가지만 좀 간단히 그 짚어보고 이제 마무리하시죠. 양정철 문제를 조금 얘기하긴 해야 하는데 당시에 양정철이 청와대 못 들어갔잖아요. 청와대 못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제가 들은 얘기는 문 대통령 의지였습니다.
그때 뭐 기자들은 어떻게 알고 계셨나요? 저는 자세한 건 모르겠고 저도 그렇게 못 들어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 그 청와대는 각 그 정무수석실 뭐 홍보수석 뭐 다 민정수석 다 있는데 이 수평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양정철 전 비서관이 들어가면 왜냐하면 사실은 양정철 중심으로 선거가 이루어졌거든요. 모든 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양정철이 들어가면 사실상 왕수석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비서실장을 뛰어넘는 모든 정보와 모든 것들이 양정철로 다 집중될 거다. 그래서 그걸 비판하고 견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제가 알기로는 양정철을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막았고 결국은 윤건영 중심으로 밑에를 짰고 임종석 실장이 들어온 거는 양정철도 임종석 실장이 맞는 게 좋겠다 의견을 낸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중진 의원들을 막 얘기를 했었는데 중진 의원들보다는 임종석이 해야 새롭게 그 나라를 나라답게 이런 기운이 있는데 청와대가 좀 달라져야 한다. 젊은 그룹들이 좀 책임지는 모습을 가자. 그래서 이제 조국은 원래 생각했던 것 같고 문 대통령께서 임종석 실장 이하 또 윤건영의 핵심을 좀 차지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양옆에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 네. 그리고 이제 이거 벗고 와이셔츠 이거 벗은 거 커피 들고 이 경례에서. 장면이 제가 지금까지 봤던 청와대의 모습 중에서 국민이 봤을 때 가장 흐뭇하고 가장 친근한 청와대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거 보고 지지율이 초반에 쉽게 꺾이지 않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은 하긴 했었어요. 그거 그렇죠. 보고. 약간 네. 멋있었죠 사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안정적이고 중심을 잡아주는데 굉장히 젊고 인물도 좋고 뭔가 일 좀 할 것 같은 예, 참모들이 이렇게 딱 포진되어 있는 모습. 그때가 청와대 좀 잘 돌아갔던 느낌이 있어요. 1년차, 2년차 이럴 때. 그럼요. 우리 남북 문제도 굉장히 적극적인 그 의제들을 던지면서 제언을 하면서 막 풀어가고 국민들의 또 성원도 굉장히 높았고 또 정부가 무엇보다도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책임감 때문에 늘 정말 성심 다해서 열심히 일할 때였고 이제 그 와중에도 이제 뭐 무슨 한 번씩 이제 일들은 계속 터지고 있었지만 국민들은 정말 제대로 된 정부를 우리가 보는구나라는 행복감에 좀 젖어 있을 때고 저는 좀 뒤늦게 합류했습니다만 그때 청와대 근처에서 이렇게 밥 먹으러 점심 때 나가고 그러면 그 청와대 앞에 이렇게 지나가던 차량들이 전부 다 이제 차문을 내리고 이렇게 손을 흔들고 이제 전화 이제 조국 대표를 알아보면 조국 수석 알아보면 지지율이 엄청 높았잖아요. 초반에. 이렇게 경적 울리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임종석 실장이 사실 청와대 비서실장 여러 명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평가가 괜찮았죠. 네, 내부 그럼요. 평가가 예,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장악력 있다 그런 평가를 좀 받았죠. 어디나 이제 그렇게 집권 후에 사실은 그 다음에 공다툼을 하고 뭐 어느 시대나 역사적으로 그런 과오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걱정했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이 근데 이제 정말로 똘똘 뭉쳐 잘 초반에 이제 결정적인 흠 중에 하나가 사실 부동산 문제를 그때 김현미 예. 그다음에 그 김수현 뭐 이런 분들이 제대로 그걸 하지 못하면서 그게 참 뼈아픈 대목이에요. 문재인 정부. 그리고 언론 개혁을 제대로 손보지 못했던. 장인수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언론 개혁이 저는 기자 입장에서 아쉽죠. 예, 지금 그러니까 KBS, MBC 이 사장 선임 구조, 네. 예, 지배 구조, 요게 아까 얘기했지만 MBC 기자들이 이때 광화문 촛불 집회 나가면 이제 거의 돌맞기 직전의 상황이었거든요. 막 몰래 숨어서 그 중계차 타고 그랬어요. 네. MBC 하면 욕을 하도 먹어서 네. 방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선배들이 그걸 지켜봤고 그때 언론 개혁에 나왔던 게 조중동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시민들이 믿었던 MBC, KBS마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언론 개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했던 거고 뭐 이용마 선배가 목소리를 높였던 건데 제 느낌으로는 언론은 항상 그런데 긁으면 부스럼 된다. 이게 아주 강력하게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한테. 그러니까 웬만하면 언론이랑 척 지고 가지 말자. 왜 그걸 느꼈냐면 MBC 같은 경우는 이제 적폐청산, 특히 이제 그 김재철 이 박근혜 오면서 이 시용 기자들을 엄청나게 많이 뽑았거든요. 예.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초창기에 정권 바뀌고 그 MBC 사장 바뀌면서 MBC 구성원들은 초유의 관심사였는데 이미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윗선에서. 조용히 간다. 해고는 없다. 시용 그 경력 기자들에 대해서 그냥 간다. 그러니까 이게
다 청와대랑 교감해서 이제 MBC 결국은 사장을 어떻게 하잖아요. 됐나요? 그분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나요? 그대로 많이 다 나갔나요? 그대로 다 있어요? 네. 나간 사람도 꽤 나간 있다고 사람들도 들었는데. 꽤 있는데 그건 이제 자발적으로 나간 거고. 글쎄, 하여튼. 예, 자발적으로 나간 거고 자기가 여기서 재미를 못 보니까 상당수가 그대로 있죠. 예, 예. 그때 그 시용 기자 채용하고 어쩌고 한참 할 때 박문진 이사로 있었으면서 그때 이제 황당한 게 많았잖아요. 면접하면서 무슨 뭐 대선 때 누구 찍었냐, 뭐 네, 고향이 전라도냐, 뭐 그렇죠. 이런 거 그런 걸 이런 거 물어봤어요. 물어봤다는 네. 얘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자들한테 들은 얘기로 좀 저기 했던 게 법조 기자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어떤 마이너 매체에 출입하던 기자였는데 오랜만에 그 법조 취재 현장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기자들도 왜 그 입사 동기들이 같이 네, 저기 사회부 때 뛰면서 뭐 동기라고 하잖아. 예. 그 자기 동기뻘 되는 기자인데 그 쭉 못 만나다가 만났대 법조 쪽에서. 그래가지고 아유 오랜만이라고 웬일이냐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멈칫하더라는 거예요. 반가워하지를 않고. 그래서 아유 어떻게 지내냐고 그랬더니 나 MBC로 갔다. MBC로 가서 이렇게 법조 나오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아니 법조 안 해보지 않았냐. 법조 전에 해봤었어 저기 있을 때 그랬더니 아니 뭐 요새 뭐 MBC가 그렇잖아. 나 같은 사람.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자들 사이에서도 네. 법조 취재가 꽤 난이도가 있고 그 저기 한 걸로 친다면서요. 그 나름 법조 출입하고 뭐 국회 출입하고 이러는 것들을 지들끼리도 좀 쳐주는데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름의 이제 그 자격지심이 있었던 거야. 내가 지금 법조에 출입할 만한 그런 실력이 아니라는 건 나도 알지만 그리고 내가 MBC 기자를 할 만큼의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도 내가 알지만 지금 세상에 이렇게 돼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소리를 들어서. 아무튼 언론개혁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게 참여정부도 그렇고 이제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이 언론개혁 이슈를 정권 말기에 꼭 들고 나왔거든요. 안 돼요. 그렇죠. 예, 초반에. 예. 이게 중반 지나가서 지지율 떨어졌을 때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판판이 이제 언론에 당하다 보면 야 이거 안 되겠구나를 이제 처음엔 어떻게 항상 좀 잘 지내보려고 허니문 예, 기간이 그거 있잖아. 부스럼 만들고 지지율 잘 나오고 뭐 언론도 좀 좋게 써주는 데도 꽤 생기고 그러다 이제 후반에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죠. 근데 좀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아쉬웠던 거는 MBN이 한번 과락을 했어요. 아 맞아 기억나요. MBN이 네, 한번 과락을 그랬었죠. 했어요. 네, 이럴 네. 때 좀 강하게 뭔가 강하게 안 했었어야 했지. 되는데 네, 강하게. 대충 또 봐주고 넘어갔어. 맞아 기억나요. 네. 봐주고 넘어가면 잘 써주나요?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닌데 이 과락이 나왔잖아. 이거 그렇죠. 이제 제허가 취소될 만한 점수가 나왔는데 그랬었고 채널A 검언유착 의혹 터졌을 때도 채널A가 굉장히 곤욕스러운 상황이어서 방통위에서는 니네 이거 사실로 드러나면 제허가 취소한다라고 조건부 승인을 해줬는데 채널A는 굉장히 몰렸었죠 코너에. 예. 이런 것들이 한번 어떤 그런 언론 개혁을 꺼낼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냥 다 넘어갔어요. 예, 그걸 더 이상 그러니까 확전을 시키지 않았어. 예. 저는 사실은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뭐 여기 뭐 문재인 정부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짧게 한마디만 드리면 청년 문제가 상당히 커졌거든요. 그때 이제 그 젠더 이슈가 네. 문재인 정부 초반에 뭐 해화동에서 막 그렇죠. 여성들 집회하고 네, 네. 기억나시죠? 예. 그러면 이제 청년들도 이제 막 그 저 굉장히 분노하고 남성들도 이제 이렇게 하다가 그 문제를 언제 심각하게 더 느꼈냐면 경남에 가서 FGI를 하는데 민주당 지지자인데 젊은 30대인데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서 경남에서 민주당을 젊은 친구가 지지하면 굉장히 의식이 있는 거거든. 예. 여러 정치 현안에 굉장히 박더라고.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국민의힘보다 저기 뭐야 저 지금 국민의힘보다 더 싫은 게 있대. 그럼 뭐야 그랬더니 여가부래. 여가부가 국민의힘보다 더 싫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임종석 실장 이름이 나오는 거야. 왜? 그랬더니 임종석 실장이 그 당시에 586 세대의 상징 같은 분이었고 비서실장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586 세대들이 자기들이 청년 시절이었던 80년대만 생각하고 그 당시는 여성이 사회적 약자였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좀 권익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에 젖어 있다 보니까 지금 시기에 무리하게 적용한다는 거야. 지금 아이들은 남녀 자랄 때부터 평등하게 자라는데 가정이나 학교나 뭐 남자라고 해서 특혜받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하면서 임종석 실장에 대해 비판이 굉장히 세더라고. 실제로 뭐 주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청년 문제를 빨리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대체한다.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사실 보고서에도 많이 밖에 여론조사 하면서 의견을 냈는데 안 반영되더라고 사실.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아쉬웠고 두 번째는 짧게 얘기하면 국무회의에 서울시장은 참석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네, 그렇죠. 서울시장 외에는 참석이 안 돼. 그래서 그때 이재명 대표 측에서 경기지사가 서울시장보다 캐파는 더 크잖아요. 사실 맞아요. 예. 인구수가 더 크니까 이 참관을 굉장히 요청을 했거든. 맞아요. 차기 대선을 앞두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저도 여러 번 건의했는데 이게 거의 안 되다가 막판에 이제 되긴 됐는데 아무튼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아 문재인 정권의 핵심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여전히 그 경선 과정에서 좀 치열했던 게 있었고 거리감을 약간 두려고 하는구나 그런 건 좀 느꼈었죠. 예, 이게 근데 젠더 갈등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포지셔닝을 가져가야 되느냐가 앞으로 이 민주당 개혁 세력 계속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 이게 딱 정답이 없습니다. 이게 그렇죠. 예. 어려운 문제. 사실 저도 처음에 이게 좀 느렸는데 젊은 남자들이 그런 얘기할 때 저 일배에 젖어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들여다 보면 꼭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예,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느끼는 박탈감 각자 있어요. 각자. 다 남자 여자 이해할 다. 수는 없지만 예. 맞아요. 각자 있어요. 이걸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젊은 남녀들로부터 다 이게 비토당하면 이게 되게 특이한 게 그냥 아예 표를 안 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누적이 네. 돼서 어떻게 보면 지난 대선 때 어떻게 보면 쫙 갈라진 거잖아요. 여성은 문재인, 네. 남성은 윤석열 이렇게 간 거 아니에요. 이준석이 그 작업을 했고 갈라치기를 한 네,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다 짚어봤고요. 교훈 얻어야 할 거 반면교사 좀 삼아야 할 게 있다면 뭔지 마무리 좀 지어야 할 것 같은데 최강 의원님 지난 2017년 대선 보면서 어떤 게 좀 우리가 앞으로 2027년이 될지 내년이 될지 대선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차기 대선 글쎄, 우리 교훈을 삼아야 할 거. 대선을 뭐 직접 뭐 선거운동 조직에 참여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서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그런 걸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현역 의원 시절에 소위 다선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철험회 때문에 민주당이 망가질까 봐 걱정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아주 충정처럼 토로하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정치를 처음 해봐서 다들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집권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집권을 해야지 대한민국이 그나마라도 조금 더 안정되고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길이 생기는데 집권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의제를 선정하고 선점하고 또 주도하고 해서 가는 걸로는 쉽지가 않다. 기울어진 운동장 하에서 우리는 단독 드리블해서 세트 플레이를 해가지고 골을 넣는 이런 조직이 아니고 상대가 실수하기를 바라면서 계속 공을 저쪽 편 지역으로 넘기는 거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굉장히 화가 났죠.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 의석을 가지고도 제대로 못하면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정말 딱하다는 표정과 눈빛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대선에서 이겼던 3번의 상황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 IMF 사태가 없었으면 DJ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월드컵 4강이 없었으면 정몽준과의 단일화를 통해서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이 없었으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우리는 외생 변수에 의해서 어떤 세상이 급변할 때 급격하게 흔들릴 때 한 번씩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일종의 패배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소수고 항상 기울어진 곳에서 부당한 공격을 감내하면서 꾸역꾸역 그냥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쪽에 눈치를 보면서 아주 말하자면 선명하고 강경한 얘기는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다라는 식의 나름의 확신이 있더라고.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거는 뭐 확인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국민들의 생각이나 의식 수준이 IMF 이후를 거치면서 쭉 어떤 정부가 우리한테 필요한가라는 거를 저는 조금씩 다 생각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전해 왔다고 느끼거든요. 역사라는 건 분명히 퇴행이 한 번씩 있지만 어느 순간에도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야 하는가 그리고 당대 대통령한테서 채우지 못한 거를 뭘로 채워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한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의제를 선점하고 그거를 선명하게 제시하고 그거를 해낼 것 같은 자신 있고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표를 주는 것이지 그냥 저쪽이 난리 쳐가지고 이상한 짓거리 해가지고 망가졌다고 해서 지난번 대선 때 홍준표 표 나오는 거 봐라. 결국 안철수를 이기지 않느냐. 어? 이런 점들이 민주당이 조금 더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이런 어떤 그 선거 과정에서 벌어졌던 이런 일들은 단순히 저들의 모습만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했고 국민들은 민주당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원했는가라는 네. 거를 끊임없이 성찰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얘기 받아서 짧게 부연 설명하면 지난번 총선 있잖아요. 지난번 총선 때도 그 얘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외생 변수 때문에 민주당은 대선에서 이겼다. 네. 지난번 총선 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것은 코로나. 특이했다. 코로나. 코로나 뭐 이런 거였고 그다음에 18년에는 저 지방선거 때는 저 남북 정상회담. 남북 북미 정상회담 네. 있었고 뭐 네. 이런 것 때문에 된 거지 특이했던 거지. 2024년 총선 어림없다. 그리고 집권 초기에 야당이 그렇게 대승할 수 있는 건 없다 역대로. 그러면서 막 상황을 그렇게 설명하는 정치평론가 패널들 많았어요. 많았죠. 여론조사 전문가들. 반성 하나 몰라 그 인간들. 지금도 뭐 뻔뻔하게 저 방송에 많이 나오던데. 세상 아주 진지하고 저기한 예. 표정으로 예.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자, 우리 장인수 기자님. 네. 예. 이건 약간 다른 얘기일 수는 있는데 최근 젊은 기자들한테 물어보면 저 때만 하더라도 민주당을 나가라고 그러면 좀 싫어했어요. 민주당 의원들 특히 이제 열린우리당 민주당의 네. 젊은 네. 의원들 그때 이제 탄핵 국면에서 저는 2005년에 처음 기자가 됐으니까 네. 탄도리들이라고 좀 비하는 네. 게 있었죠. 그때 유행했죠 탄돌이랑. 네. 되게 취재하기가 어려웠어요. 아. 다 학생회장 출신들이고 본인들 잘나서 되신 분들이어갖고 그러네. 되게 이제 예. 힘들었어 취재하는 게.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되게 따뜻했어요. 가면 내가 열린우리당 취재하는데도 가면 아니 기자들을 잘해주잖아 국민의힘 쪽으로. 거기는 꼭 꼬박꼬박 기자님이라고 그러고 존댓말 쓰고 잘해준다니까. 제가 열린우리당 출입 기자고 번호도 저장이 안 됐고 처음 했는데도 전화해서 질문하면 다 대답해줘요. 마이너 세계일보인데도. 네네. 근데 열린우리당은 예를 들면 전화하면 세계일보 장인수입니다. 그럼 뚝. 뭐 그리고 이게 한겨레나 이런데 아니면 그냥 뚝. 그렇죠. 이제 자기가 필요 없거나 뭐 왜 전화해서 이해 안 되면 그냥 끊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친노들이 심했어요. 그 당시에 친노 의원들이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그런 거를 제 세대의 기자들 이제 시니어 그룹이 된 기자들은 민주당 출입 힘들지 고생하겠다라고 하는데 요새 젊은 기자들은 반대래요. 오 그래요? 국민의힘이 그렇대요. 아 요즘 분위기가? 네, 국민의힘이 여기니까 망하는 집안인 거야. 그리고 민주당이 오히려 따뜻하고 오. 얘기가 되고 오. 전화도 잘 받아주고 오. 조선일보, 동아일보라고 해서 이렇게 배척하지 않고 최대한 설득하려고 하고 그게 이제 예전에 국민의 이제 보수 정당이 잘 될 때 늘 집권하고 늘 언론이 우리 편이었으니까 그쪽은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당 이제 언론에서 좀 그러니까 늘 손해 보고 언론으로부터 공격당하는 거니까 이제 방어적일 수밖에 없는 거는 저도 이해는 하는데 요거 이제 다른 얘기인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 기자들 젊은 기자들 이렇게 얘기해 보면 다 알아요. 여기 망가가고 있고 되게 얘기 안 되는 곳이라는 거. 네. 그래서 아무튼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냥 생각나서 했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튜브 생기고 나서 정치인들이 언론을 통하지 않고 자기 채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지자들이랑 직접 소통하다 보니까 생기는 게 지지자들, 코어 지지자 그룹이 형성되고 자기 지지하는 정치인들과 굉장히 유기적이고 화학적인 결합이 되면서 나타나는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경쟁자들 제거예요. 네.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와 이재명 캠프 그리고 또 안희정 캠프까지 해서 갈등이 다 있고 앙금이 있죠. 지지자들끼리 싸웠던 네. 그게 지금까지도 되고 있고 지금에 와서 이제 조국 혁신당의 돌풍을 일으켰는데
저는 박수 칠 만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 그거를 등장부터 견제해야 되고 죽여야 되고 이 진영 내에서 이거가 결국은 가장 큰 걸림돌, 발목을 잡는. 예. 내가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민주당을 망치는 걸 수도 있고요. 예.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잘 됐던 게 아니라 다 물리치면서 극복하고 승리하고 이기고 안 되는 것들을 해나가면서 감동을 줬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어떻게 정권도 뺏긴 민주당 야당이 경쟁 후보들을 죽이고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살아 있어야 이게 가서 먹는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 기자 입장에서는 기사 쓸 일 없고요. 후보가 이미 정해져 있으면 재미없는 거고요. 저쪽에 쳐다보지도 않아요. 예. 이쪽에 그러니까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서 했던 게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 다 죽였잖아요. 안희정, 뭐 네, 박원순 후보 같은 경우 그렇지만 뭐 김경수 네. 다 말도 안 되는 걸로 꼬투리 잡아서 깜빵 보내려고 그랬고 뭐 이재명 대표 그런 식으로 죽이려고 그랬고 예. 재미없게 만들어서 나중에 민주당에 후보가 없었던 네, 네. 거였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한 발짝 떨어져서 여유를 갖고 이렇게 보면은 훨씬 뭐라 그럴까 재밌고 예, 즐기면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다들 자신이 정치인 된 것 같고 과몰입해서 내가 지지하는 사람만 어떻게 이거 좀 그러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그 얘기 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재명 대세로 현실적으로 좀 존재하는데 그 뭐 오늘도 뭐 여론조사 나왔습니다만 오세훈 뭐 한동훈 이재명 대표와 붙여보면 격차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이재명 대세로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이제 악마시키는 그런 어떤 흐름이 존재하다 보니까 비호감도가 꽤 높은 건 또한 사실이에요. 좋아하는 분들 호감도도 있지만 비호감이 여전히 높거든요. 비호감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과거 이제 우리가 앞으로 3탄이 이제 97년 DJ 집권을 이제 다뤄볼 텐데 이 뉴 DJ 플랜을 어떻게 가져왔는지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 2017년 대선에서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은 저는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때 그리고 당대표 이전부터 시작했던 인재 발굴 네. 천하의 인재들을 미리 쭉 만나보면서 그 사람들을 인재 영입 시기에 쫙 하잖아요. 그때 2010년 표창원부터 시작이 쫙 했잖아요. 그런 것을 이재명 대표가 구상하고 계시한다. 지금부터. 그리고 재수의 특히 이제 광흥창 팀 같은 그 실무 탄탄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코어 그룹들이 확실하게 그런 사람들을 그것도 이제 그 굉장히 능력자들이거든요. 코어 그룹들이 그런 사람들을 잘 발굴해서 팀을 잘 짜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장인수 기자님이 얘기했던 지지자들끼리의 어떤 분열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단결된 통합된 그런 흐름을 잘 만들어내는 게 이재명 대표에게 부여된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자, 오늘 2탄 짚어봤습니다. 2017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촛불 그리고 탄핵으로 이어졌던 2017년 문재인 대표의 당선 그래서 민주정부 3기가 그렇게 이루어졌는데요. 자, 저희는 내일 아마 또 한 편이 올라올 겁니다. 내일 올라오는 내용은 97년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빨갱이로 내몰렸고 정말 김대중 비자금 수사 뭐 등등등등 난리가 아니었는데 그리고 IMF도 있었고요. 그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뚫고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을 했는지 그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3탄에서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